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혹시 망하는 공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사 속에서 거대 제국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무너져 내린 소름 돋는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파산과 붕괴라는 제목으로 쓰인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망하는 공식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세계의 제국이 빚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2025년 지금 초강대국 미국이 그 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500년대 스페인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광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 나라가 가져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부였죠. 요즘으로 치면 사우디가 석유 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50년 만에 스페인은 국가부도를 4번이나 선언합니다. 전 세계 은의 절반을 가졌던 제국이 자기 빚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1800년대 오스만 제국은 비엔나에서 예멘까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수백만의 백성을 거느렸죠. 하지만 1875년 그들 역시 파산했습니다. 결국 유럽 채권자들이 오스만의 재정을 장악했고 제국은 빚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IMF 시절을 떠올리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50년도 안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90년, 일본. 당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죠.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고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인수하며 미국을 곧 추월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부채 버블이 터진 거죠. 3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4%.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처럼 한 세대 전체가 경제 침체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세계의 제국, 3번의 완벽한 부채 나선, 그리고 번영을 위해 빌린 돈이 결국 파산과 붕괴를 가져온 3번의 결정적 순간. 이제부터가 정말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 세 제국이 전성기 때 가졌던 빚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조 다음 단위인 경이요. 그리고 이 빚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내는 이자만 1조 1천억 달러,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오직 이자로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계를 계속 돌리기 위해 매년 2조 달러씩 빚을 더 내고 있죠. 이건 부채 나선으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7단계 중 5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6단계와 7단계는 아주 빠르게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제국들이 어떻게 스스로 빚을 내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항상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왜 수학적 계산은 다음 차례가 우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부채의 죽음의 나선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이 죽음의 나선은 위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공, 성장, 그리고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결국 이득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인프라를 건설하고 군사 확장에 자금을 대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한동안은 이게 먹힙니다. 빌린 돈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은 세수를 창출하고 그 세금으로 빚을 갚습니다. 지속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성장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때 빚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어김없이 돌아오죠. 이때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빚을 더 내는 겁니다. 지출 삭감은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세금 인상은 정치적 자살 행위죠.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빚을 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아요. 처음엔 필요한 물건 사려고 썼는데 나중엔 카드값 갚으려고 다른 카드 쓰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선이 시작됩니다. 이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건설하고 있지 않죠. 그저 위기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빚은 경제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이는 이자 지출이 예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에 쓸 돈이 줄어들고 이는 더 많은 차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출기관들이 쟤네 돈 못 갚겠는데 라고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신뢰가 깨지고 채권시장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면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휴지 조각이 된 돈으로 빚을 갚는 거죠. 두 선택지 모두 경제를 파괴하고 제국을 끝장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스페인,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일본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첫 번째 거대한 부채 나선 스페인부터 시작합시다. 1500년부터 1650년까지 이건 모든 부채 위기의 원조격인 청사진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위해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이후 50년간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풍부한 금광과 은광을 장악했죠.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한 곳에서만 2세기 동안 4만 5천 톤의 은이 생산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500년대 초 스페인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부, 그리고 모든 스페인령 아메리카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영토에는 해가 지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이것이 부채 나선의 1단계, 확장을 위한 차입입니다. 카를 5세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랑스, 오스만 제국, 독일의 개신교 반란군을 상대로 말이죠. 여러 전선에서 여러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에는 막대한 군대, 함선, 무기, 보급품이 필요했습니다. 카를은 이 모든 자금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은행가들로부터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죠. 왜냐하면 그에겐 담보, 즉 아메리카에서 오는 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기관들은 은이 계속 흘러들어오니 스페인은 언제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500년에서 1650년 사이 스페인은 끊임없이 돈을 빌렸고 빚은 늘어났지만 제국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2단계, 성장은 둔화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1500년대 중반이 되자 스페인의 군사작전 비용은 은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카를의 아들 펠리페 2세는 1556년에 왕위를 물려받으며 3600만 두카트의 빚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30억 달러,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펠리페는 돈을 계속 썼습니다.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과 싸웠고 스페인 무적함대로 잉글랜드를 정복하려 했으며 네덜란드를 지배하기 위해 80년간의 잔혹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빌린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57년, 즉위 1년 만에 펠리페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간 세수는 700만 두카트였는데 비상환액이 500만 두카트였습니다. 이자만으로 정부 수입의 70%를 써버린 거죠. 1557년 9월, 펠리페 2세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스페인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한 겁니다. 그는 모든 부채 상환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대출을 낮은 이자의 장기 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은행가들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이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다, 폰지 사기 단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국가부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계를 잠시 되돌릴 뿐이죠. 펠리페는 여전히 전쟁 자금이 필요했고 부도 이후 다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출기관들은 그에게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스페인에게는 여전히 은광이 있었고 대출기관들은 이번에는 달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1560년 펠리페는 또다시 부도를 냈습니다. 불과 3년 만이었죠. 1575년 세 번째, 1596년 네 번째, 40년 동안 4번의 파산. 매번 펠리페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매번 다시 빚을 내고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나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이 4단계, 이자 지급이 지속 불가능해진다, 즉 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단계입니다. 펠리페의 통치가 끝난 1598년, 비상환액은 정부 수입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족족 채권자에게 직행했습니다. 정부 운영, 군대, 그 어떤 것에도 쓸 돈이 남지 않았죠. 유일한 방법은 돈을 더 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관들은 스페인의 신용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18에서 20%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수입을 초과하면 당신은 수학적으로 파산한 겁니다. 살아있는 시체, 좀비 제국이 된 거죠. 5단계, 대출기관들이 신뢰를 잃고 신용이 동결된다입니다. 1600년대 초, 대출기관들은 스페인에 돈 빌려주기를 거부하거나 너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해서 빚을 내는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스페인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은화에 구리를 섞기 시작한 거죠. 수는이어야 할 동전이 이제 50%는 구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기를 통한 인플레이션이었고 스페인 화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1600년에 동전 하나였던 것이 1650년에는 10개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무역은 붕괴했으며 기업들은 도산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온 은은 스페인에 머물지 않고 수입품을 지불하기 위해 즉시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페인은 국내에서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죠. 그 나라들은 스페인이 그저 은을 캐고 쓰는 동안 실제 산업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640년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잃었고 1648년에는 80년간의 전쟁 끝에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650년 스페인은 파산하고 위축되고 무시당하는 이류 강대국으로 전락했습니다.
6단계 디폴트, 긴축 또는 초인플레이션. 스페인은 인플레이션과 반복적인 디폴트를 통한 느린 쇠퇴를 선택했습니다.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부의 절반을 가졌던 제국은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졌다고 해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소용없다는 교훈 말입니다. 자, 이제 250년을 뛰어넘어 오스만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850년부터 1923년까지 1850년에도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광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쇠퇴하고 있었죠. 그들은 근대화를 간절히 원했고 근대화에는 돈이 듭니다. 1단계 성장과 군대를 위한 차입. 1850년대 오스만 정부는 유럽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현대화하고 철도, 전신,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죠. 1875년까지 오스만 제국은 2억 파운드 스털링을 빌렸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300억 달러. 산업 기반이 약하고 세수가 줄어들던 제국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2단계 성장은 둔화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근대화는 기대했던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부패한 관리들이 훔치거나 궁전의 사치에 낭비되었습니다. 제국은 영토를 잃고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빚 상환액은 늘어만 갔습니다. 1873년 오스만 정부는 수입의 50%를 빚 갚는 데 썼습니다. 3단계 이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다. 1870년대 초 오스만은 낡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875년 10월 오스만 제국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4단계 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달리 오스만의 디폴트는 유럽 채권자들이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881년 오스만 공공부채 관리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유럽 채권자들이 이제 오스만의 재정을 직접 통제하게 된 겁니다. 세금 징수, 관세 수입, 지출 결정권까지 모두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빚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5단계 대출 기관들이 신뢰를 잃고 외국이 통제한다. 이후 30년 동안 유럽 채권자들은 오스만 영토에서 불을 빨아들였습니다. 돈이 없는 제국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지방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오스만은 패전했고 1923년 로잔 조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6단계와 7단계 디폴트가 붕괴와 해체로 이어진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예시 일본을 봅시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례는 일본이 여전히 이 나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옆나라 일본 이야기,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은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하지만 거품은 터졌습니다. 1단계 성장을 위한 차입, 하지만 그것은 거품이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과 주가는 폭발했습니다. 도쿄 항공 부지의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높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이것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값싼 신용이 부채질한 투기였습니다. 거품이 꺼지자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단계 위기 대응을 위해 빚을 낸다. 1990년대 내내
일본은 돈을 풀어 침체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의 부실 채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값싼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경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투자도, 고용도, 성장도 하지 않고 그저 자원만 빨아먹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젊은 세대는 집 살 엄두도 못 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일본의 부채는 2000년에 GDP의 128%, 2010년에 200%, 그리고 2025년 오늘날 264%로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4단계, 이자 지급이 지속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일본은 치트키를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부채의 화폐화라고 합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그것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가 264%나 되는데도 이자로는 GDP의 2% 미만만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사람들이 화폐를 신뢰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2%만 올라도 일본의 이자 지급액은 GDP의 5%를 차지하게 됩니다. 5%가 되면 13%를 차지하게 되죠. 예산은 불가능해집니다. 5단계, 나선에 갇혀 탈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예산을 터뜨리지 않고는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파괴하지 않고는 영원히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폭발하고 있어 지출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성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에 정점을 찍었고 2050년에는 1억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세금 낼 사람도 줄고 연금을 요구하는 은퇴자는 늘어납니다. 수학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부채에 덫에 걸렸고 35년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이나 오스만처럼 붕괴하는 대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침체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6단계와 7단계. 일본은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5단계에 갇혀 있죠. 하지만 패턴은 6단계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폴트, 초인플레이션 또는 잃어버린 수십 년이 잃어버린 한 세기가 되는 것. 이것이 일본의 교훈입니다. 현대적인 통화 정책은 부채 나선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세계의 제국, 3번의 죽음의 나선. 이제 이 7단계 패턴을 정리해보고 왜 미국이 지금 5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1단계,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차입.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합니다. 2단계, 성장은 둔화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지출을 줄이기는 불가능합니다. 3단계, 이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다. 폰지 사기 단계입니다. 4단계, 이자 지급이 지속 불가능해진다. 수학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5단계, 대출 기관들이 신뢰를 잃거나 정부가 덫에 갇힌다. 6단계, 디폴트, 초인플레이션 또는 장기 침체. 7단계, 경제 붕괴 또는 영구적인 쇠퇴. 제국은 끝납니다. 이제 이 비극의 마지막 주인공, 미국 차례입니다. 1.
2단계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1980년대부터 막대하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3, 4, 5단계를 볼까요? 3단계 체크. 매년 빌리는 2조 달러 중 약 1조 달러는 이자 지급에 바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폰지 단계에 있습니다. 4단계 체크. 이자 지급액은 1조 달러로 국방비보다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역사적 평균으로 돌아가면 이자 지급액은 2조 달러로 2배가 되어 세수의 3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4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5단계 체크.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서서히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5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6단계까지 얼마나 남았냐는 겁니다.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것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미국은 36조 달러의 빚이 있고 매년 2조 달러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5%로 오르면 이자는 2조 달러가 됩니다. 현재 속도로 빚이 늘어나면 2030년에는 50조 달러의 빚을 지게 될 겁니다. 5% 이자율이면 연간 2조 5천억 달러, 세수의 40%를 이자로만 내야 합니다. 이걸 성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출 삭감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학은 망가졌고 정치는 불가능하며 패턴은 6단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세 제국은 모두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은 은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었고 오스만은 유럽이 구제해줄 거라 생각했으며 일본은 영원히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패턴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를 가졌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요. 하지만 패턴은 외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수학적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빌릴 수는 없습니다. 5단계에 들어서면 나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타이밍입니다. 6단계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출 기관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거부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연준이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몇 년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은 그것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2008년 금융위기는 워밍업처럼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미국의 빚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세계도 우리와 함께 실패합니다. 세계의 제국, 3번의 부채 나선, 파산과 붕괴로 쓰인 3번의 경고, 패턴은 절대적이고 수학은 불가능하며 역사는 다음 차례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이 나선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6단계가 닥쳤을 때 부채 위기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 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